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 밀어내기 시리즈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조금 얘기가 길기 때문에 시리즈 안에서 또 뭐 상하편이나 상중하편으로 이렇게 좀 나눠갖고 얘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얼마나 더 위험해졌나 볼까요? 2년 전만 해도요, 아니 작년까지 1년 전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 문제 등이 정말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위기가 되려면 금세기 말쯤에는 정말 힘들어진 데더라, 아니면 수십 년 뒤에는 좀 그런 데더라, 그 정도로만 인식들을 하고 있었죠. 좀 안이하게. 그러나 저는 예전부터 10년 안에 일어날 문제이고 우리 자식들, 다음 세대들이 고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중년의 나이를 넘은 저 같은 경우 바로 노년에 닥치게 될 아주 가까운 근미래의 문제라고 항상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금년 2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예전 블로그에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기후위기와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제가 살펴봤던 글들을 다시 종합을 해가지고 금년 4월 즈음에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었었죠. 바로 이 영상인데요. 기후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여기 썸네일 보면 뒤에 파도가 2050년 파도가 있는데 앞에 닥친 파도는 2032년. 또 한 번의 문명이 지금 실패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긴데요. 상당히 저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은 제가 영상을 만들던 4월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2060년이나 70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2050년에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지구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아니다. 저 얘기도 틀렸다. 조만간 2032년으로 나는 본다. 딱 10년 뒤로 10년 안에 문제가 정말로 심각해진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썼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때 이후로 지금 불과 1년도 안 지났네요. 4월달에 영상 만들었으니까 그러죠. 8달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COP 그 전 세계 이제 예전에 그 파리 협정에서 연결되는 지구의 어떤 그 산업화 이전 온도에 비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씨 이상이 상승이 안 되게 막자. 1.5도씨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별짓을 다 해도 이미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지구는 아주 재앙적인 환경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마지막 그 골든타임 마지노선이 된다. 그래서 그걸 막아보자 하고 뭐 20년 전, 10년 전 뭐 계속 노력을 했지만 각 나라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산업화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 세력들이 그 이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 또 거기에 정치와 이념 논리까지 결합시켜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뭐 기후위기가 어쩌고 저쩌고인데 가만 보니까 말이야 우리 저기 전 세계 이 나쁜 놈들을 다 물리쳐 주시려는 우리 트럼프 형님을 모함하려고 말이야 저놈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아니면 뭐 어디 또 말도 안 되는 어떤 좌빨놈들이 또 진짜 없는 거짓말 보태가지고 말이야 내가 또 나름 조사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또 유튜버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다 날조됐다고 하던데 말이야. 이런 자료도 있던데 전혀 거짓말이라는 뭐 그런 식으로들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걸 또 어떤 서로 간에
진영 논리와 어떤 정치 이념 논리하고 결부시켜서 밑에 알아서 이제 잘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알아서 밑에서 홍위병이 되어서 싸워주게 만드는 논점을 흐려가는 거죠. 지금 그런 걸 다 떠나서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다 같이 지구인이 합심해서 뭔가를 해야만 정말 다가올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너무 허비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듣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게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1980년대였죠. 1980년대였는데 그때 80년대 후반에서 이제 90년대까지 가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2060년이나 70년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긴다. 그때 그랬어요, 과학자들이. 해마다 이제 지금부터, 그런데 전 세계가 합심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실 효과를 늦추기 위해서 정해진 약속대로 서로가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그때까지만, 2060년까지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면서 보니까 아무도 그 약속을 안 지켜요. 그리고 서로 자기는 모든 이득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한테 니들이 좀 더 노력해라, 서로 이렇게 책임 전가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지구인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합심해서 뭔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또 선동질에 이용이 돼가지고 지구인들끼리는 또 이거 거짓말이다, 아니야 이게 진짜다 하면서 어떤 거기에 연결된 기득권의 어떤 산업적인 어떤 그런 형세와 자본주의적인 이권에 괜히 정치 논리까지 끼어가지고 휘둘려가지고 괜히 사람들끼리 분열만 일으키면서 전혀 합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탄소 배출 노력이 점점 약속보다, 이행하기로 한 것보다 늦춰지니까 골든타임, 마지막 마지노선 시한폭탄은 점점 앞당겨지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50년으로 10몇 년, 거의 20년이 앞당겨졌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임계점을 넘게 되면 변하는 속도가 갑자기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렇게 정비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곡선이 돼서 휘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가속도가 붙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번 기축통합 패권, 이제 그 물밑 흐름을 보면서 제가 사람들한테도 내 생각을 좀 이렇게 알려서 써볼까 하면서 블로그에 글을 쓴 지 2년이 됐는데, 이 2년 동안 보면 돌아가는 꼴들을 보니까 어떻게든 지구가 다 망해서 나만 살아남더라도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 기축통화의 기득권을. 그 방향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기후 변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협력할 어떤 그런 의사는 전혀 없고, 앞으로 미중 갈등, 패권 갈등이 점점 본격화가 되고 점점 더 심해지면서 모두가 각자의 욕심을 버리고 합심해서 이런 걸 해보자 하는 그런 가능성은 더 줄어들겠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그동안 못 지켜온 기후 협약을 앞으로는 더 못 지키겠구나. 더 암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충 잘 안 돌아가는 이 노인네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4월 달에 영상을 만들 때 제 나름대로 50년 아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그래서 2032년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긴 시리즈가 얘기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일단 이 처음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12월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기후 협약, 지금 이번이 28차인가 되죠. 그래서 콥 28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을 겁니다. 파리 협정에서 이렇게 이어져 온 그 기후 협약을 지금 28번째 이런 식으로 간다, 이 얘기거든요. 28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벌써 28년을 헛질할 만했어요. 그냥 골든타임 놓쳐버린 거죠, 지금. 요거 빨리 지금 심폐소생술 하고 응급실로 옮겨갖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구급차 안전 응급요원이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실까지 올리는 이 시간이 지금 30분인데 그 안에 뭔가를 다 해야만
응급실 도착했을 때 그나마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의사가 딱 나와서 간호사들 나와서 딱 연결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그 30분 동안 응급실까지 옮기는 앰뷸런스 안에 30분을 허비한 거죠. 지금 28차 회의까지 보면 오늘이 그 콥 28차 회의의 마지막 날인가 될 겁니다. 오늘이 지금 이제 확실하게 한다 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거 지금 방송 찍기 전에 잠깐 그 기사 하나 봤어요. 어떤 식으로 폐막이 되면서 결론이 났는가. 훨씬 더 후퇴했습니다. 역시나 미중 갈등과 또 어떤 달러 패권 체제하고 브릭스 패권 체제에서 서로 지금 중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처럼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견제책이 나오고 자원 민족주의, 에너지 민족주의가 되면서 이것은 더 퇴보했습니다. 이번에 아마 정말 안타깝죠. 그러면은 2032년이 아니라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당시 이 4월달 영상을 찍으면서 이 안에서 그 얘기 했을 겁니다. 2032년이다. 근데 그 뒤로 제가 이제 금년, 여름, 가을 해가지고 지난 몇 달 동안 틈틈이 이제 기후재앙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수 있을 때 여기에서 더 줄어들어서 이제 정말로 5년 문제로 봐야 될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 그랬거든요. 5년이면 우리가 이제 5년 뒤에는 정말 이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어떤 상태에서 우리의 주거와 생활 환경을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맞춰서 미리부터 지금 준비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닥쳐온 현실로 지금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집도 몇 년 전에 이제 지금 완전 이제 전세로 왔고요. 다시 이게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는 집 살 생각이 없고요. 언제 뭐 전세나 월세로 잘 살아. 물론 지금 공급 부족 때문에 서울 지역은 집값은 떨어지만 전세 대란은 점점 더 일어나려고 하죠. 힘드실 텐데. 지방에서 사실 조금 인구 소멸이나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는 지방 소도시에서 굉장히 모든 그 생활비나 주거비를 굉장히 싸게 해가지고 사는 것이 효율적이라 봅니다. 해안지구는 일단 피해야 되고요. 지진이 크게 일어났을 때 어떤 큰 문제가 닥칠 수 있는 예를 들면 원전에 가까운 지역에 살거나 이런 것도 지금 빨리 피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주택 형태가 앞으로 어떤 그 폭우, 폭염, 폭설 그런 거에서 어떤 얼마나 저기 그 주택 뭐 어떤 피해와 보수 이런 것들에서 얼만큼 이렇게 안전한가, 자유로운가 그런 것도 좀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농업 생산물도 얼마만큼 자기가 스스로 뭐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가. 이제 대신 이것이 예전에는 무조건 마당 텃밭에서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수질과 땅이 오염되는 그런 것도 좀 그런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장 나는 어떤 식으로 그걸 조달할 수 있나도 틈틈이 한 번씩 생각해봐야 되는 생존을 그런 것이 뭐 무슨 미친놈도 아니고 지금 세상 멀쩡한데 아주 그냥 하늘이 무너질까봐 저런 걱정을 하고 있냐가 아니라 알아는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차하면 그렇게 확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틈틈이 생각해 놓고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일어났을 때 그때 패닉에 빠지거나 진작 준비할 걸 지금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아무 방법이 없네. 그런 식으로 아무 준비 없이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그 콥 28차 회의가 지금 오히려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라는 그 예전에 넣었던 문구를 이번엔 아예 빼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미국에 있는 쉐브론이나 뭐 옥시덴탈이나 세계 뭐 유수급 그 에너지 회사들도 이미 내년부터 더 많은 이제 여러 가지 합병을 하면서 가스 회사들도 합병하고 하면서 앞으로 화석연료를 더 많이 늘리려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뭐 그런데 이미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언론에서는 2050년, 근데 10년 2032년 얘기인데 2032년 10년 얘기가 지금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2030년으로 지금 얘기를 과학자들도 1년 만에 2050년에서 30년을 또 20년을 또 줄였습니다. 이거 정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충격받을 정도예요. 충격. 그런다고 해서 뭐 이제 잘못들 상상하고 계신 분들인데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불지옥이 돼서 막 우리가 막 와 밖에 막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세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이제 뭐냐면은 지금처럼 폭염, 폭설, 폭우 이런 극단적인 환경, 뭐 지금 막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오고 태풍이 막 슈퍼급 태풍이 오고 이것이 빈번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벌써 요 2년, 3년 사이에 그 굉장히 빈번해진 거 느끼시죠?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작아가지고 확률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생기는 확률이 적으니까 다들 못 느끼죠. 큰 땅덩이에 사는 미국, 중국, 유럽, 저기 뭐 러시아 그런 사람들은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죠.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런 일이 막 동쪽에서 나오고 서쪽에서 나오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얼마나 빈번해지냐면 대략 따지면 한 10배 정도 빈번해질 겁니다. 지금보다. 그러면은 정말 큰 피해를 받겠죠. 내 몸이 안전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경제가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경제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국방비만큼. 전 세계가 저성장에 빠질 확률이 커지겠죠. 그렇지 않아도 패권 갈등 때문에 디커플링 지금 일어나는데 대충 한번 이렇게 얘기해봤고요.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보시죠. 이거를 꼭 한번 저의 기후위기 영상이나 글을 그 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매번 이렇게 나오는 뭐 뉴스들, 뭐 화산이 폭발하고 어디에 뭐 우박이 떨어지고, 야, 그런 건 예전부터 다 있던 거야. 뭐 어제 오늘 일이라고. 전 세계 어디나 뭐 항상 보면은 어디서는 주먹만한 우박도 떨어지는 거고, 어디서는 뭐 비가 엄청 많이도 오고. 근데 괜히 막 그걸로 지금 기후 위기 막 그런 거를 더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거기서 뭔가 이제 헤쳐먹으려는 놈들이 있고 말이야. 또 거기 내가 보니까 저기 마음에 안 드는 막 좌빨 놈들도 있고 하던데 다 그 정치적으로 써먹으려고 괜히들 호들갑 떠는 거지. 옛날부터 그런 일은 다 있었어.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그런 하나하나 나오는 문제들이 그 개별적인 단편적인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들로 보지 말고 그런 어떤 기후 어떤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어떤 이상기후 현상들에 지금 이렇게 많아지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의 그 기후 변화 원리를 알면 모든 게 이렇게 구슬이 쫙 꿰맞춰지듯이 하나의 방향을 가고 있는 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일단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 중에 금년도 1월 초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여기 알콩달콩 사이좋은 지구촌 한가족에서 금년 1년치를 예측하는 그런 이제 이런 거 조심하고 봐야 된다 하면서 시리즈로 연초 특집으로 내놨던 글 중에 2부에 보면 그 2부에 이제 뒤쪽에 제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그 당시 썼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림이 눈에 익숙하셔야죠. 북극 진동 양해지.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게 원래 북극에 어떤 빙하가 있고 북극이 단단하게 굉장히 추우면 그 위에 있는 공기도 굉장히 차갑게 유지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 밥 공기에 밥뚜껑 얹어놓은 것처럼 이 공기가 굉장히 차갑게 유지돼서 이 자리에 완전히 단단하게 들러붙어 있는 상태. 이게 원래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열대지방, 적도지방에서 달궈진 따뜻한 공기가 그 밑에 흘러가고 있는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굉장히 그 세력이 서로 섞이지 않고 단단하게 고립되어서 유집되어서 그 사이에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 제트기류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렇게 시루떡처럼
층층이 온도가 전혀 다른 공기층이 있단 말입니다. 이 공기층이 바로 한랭지방과 열대지방과 온대지방이라는 전 세계의 어떤 그 확실한 기후 편차를 딱 만들어줬고요. 이걸로 인해서 해류도 일정 방향으로 지금의 지구 모습대로 흘러가고 사계절도 나타나고 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탄소 배출이 오래도록 산업화 이후에 너무 사람들의 탐욕이 심해지고 그래가지고 환경이나 생물 종 다 같이 사는 지구로서 어떻게 해보자가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가 저 나라보다 더 경제성장해서 더 센 나라가 돼서 모든 기득권을 차지하고 못 사는 나라들 다 지배해야지. 그런 산업화의 경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어떤 자정하는 노력을 해보자. 뒤늦게 얘기가 나왔지만 전혀 지금까지 듣지 않고 나만 살면 장땡이지 뭐 전 세계인의 이기심이 여기에 결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 한랭지방, 저 남극도 마찬가지겠죠. 이 북극지방을 보면 북극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있던 얼음들, 빙하들, 또 바다 위에 떠있는 해빙들 그런 것들이 갈라지고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덜 차가워지죠. 그러니까 이 위에 단단하게 그 세력을 잡고 있어야 하는 찬 공기가 이 밥공기 모양처럼 이렇게 있지 못하고 흐물흐물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이 뜨거운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죠.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그래서 세력이 세집니다. 막 확장되려고 하죠. 그래서 약해진 이 한랭한 이 기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고듭니다. 밀고 올라가면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위에 있는 찬 공기는 확 이리 당겨져 이 틈으로 그냥 더 빠르게 밀려 내려옵니다. 즉 여기 제트기류가 예전에는 일정하게 이렇게 층을 만들었는데 이 층이 날마다 꿀렁꿀렁 이랬다 저랬다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리 내려왔다가 이것이 그때그때 막 훌렁훌렁 하는 거고 한번 이렇게 손가락 깍지 끼듯이 불가사리 모양으로 된데 서로 손가락 깍지 낀 듯이 이렇게 차가운 기운과 뜨거운 기운이 확 섞이게 되면 서로 간에 또 차가운 기운, 뜨거운 기운 서로 안 섞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운이 안 좋으면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특히 뜨거운 것이 이게 열돔 현상이고 서로 간에 막아서 가지마 하고 딱 완고하게 버티는 블로킹 현상이 오는 거고 이게 이제 공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 심해져 가지고 날마다 위쪽에서 차가운 기운이 갑자기 훅 내려오면 12월인데 이렇게 추워요. 갑자기 저번 주처럼 다들 추워하고 벌벌 떨고요. 그런데 옆으로 또 살짝 비껴가면서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오는 영향을 받으면 12월인데 이렇게 따뜻해요. 바로 금년 12월의 모습이죠. 12월 관측 사상 굉장히 역대로 추웠던 때가 있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12월 관측 사상 역대로 따뜻한 기온이 왔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죠. 바로 이 꿀렁꿀렁한 이 불가사리 같은 이 경계 모습에서 어느 세력의 영향을 더 받냐, 어느 세력에 속하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온도가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온대지방이란 개념이 없어집니다. 온대지방, 북위 중위도의 위도상으로 북위 북반구의 중위도에 해당하는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그런 쪽에 전 세계의 대부분 어떤 현대 문명들 대도시들이 다 있죠. 살기 좋은 구역이니까요. 예. 근데 그 나라들이 다 이렇게 위로 확 올라오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는 뜨거운 북아프리카의 건조한 기운이 올라오면서 여름부터 아주 더워 죽는 거고요. 겨울에 한량한 기운이 한번 확 오게 되면은 어딘가는 엄청나게 추워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오는데 차갑고 뜨겁고의 문제가만 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해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수 기온이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먼저 올라가지만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건 뒤늦게 올라가죠. 이제 바닷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오는 시절이 돼버린 겁니다. 그동안은
그나마 공기만 올라갔지만. 그러면은 바닷물에서도 이 제트기류처럼 해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그 흐름이 항상 지구에 있었거든요. 기온이 이렇게 평안할 때는. 근데 이 흐름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어디 뜨겁고 차갑고 온도 변화가 서로가 다 달라지니까요. 그럼 이 해류의 온도 변화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고기 어종이 바뀌겠네. 우리도 이제 아열대에서 잡히는 물고기 좀 많이 먹겠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온도 변화가 이렇게 막 난잡하게 변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온도 차이에 일어나는, 그 다음에 해수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수증기의 양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몽땅 규율이 다 무너지고 흐트러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태풍, 허리케인, 폭염, 돌풍, 그 다음에 해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폭우, 역사적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구라는 큰 땅덩이에서 인간들은 개미들 수준밖에 안 되죠. 도시들도 그러고. 여러분들 이렇게 비 많이 올 때 밖에 나가시면 개미들이 이렇게 만들기 어떤 행렬, 개미들의 집 같은 것이 비가 오면 순식간에 잠겨서 개미들 다 둥둥 떠내려가 끝나죠. 거기가 우리가 지구에서 인류의 어떤 그 모습이 그렇게 작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의 그런 생존의 위협을 바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런 해수의 변화, 수증기의 변화, 해류의 변화 이런 것들이 또 그동안 마음대로 우리가 지하수를 전 세계가 물 부족 걱정 안 하고 엄청나게 지금 뺐었거든요. 그럼 이 땅에 어마어마한 동공이 생깁니다. 우리 지하에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지하수를 다 뽑아 써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수를 생수로 먹기도 하고 산업용으로 쓰기도 하고 하죠. 그 쓴 물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오줌으로 나가든 폐수로 나가든 바다로 다 흘러나갑니다. 결국은. 그러죠? 전 세계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역대로 많이 뽑아가지고 거기는 빈 공간이 되고 그 뽑아 쓴 물만큼 해수에다 갖다 버려가지고 해수면이 더 올라갑니다.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는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극지방의 해빙이 녹아봤자 사실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그거는 뭐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름에 시켜 먹으면 얼음 가득 주지만 그 얼음이 다 녹았다고 물이 막 컵에서 흘러 넘치진 않죠. 예. 그거는 이제 어차피 뭐 그 과학 시간에 어렸을 때 배우시면 아실 겁니다. 어차피 그 양이죠. 똑같은 양인데 해수가 올라가는 거는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절대 그 육지에만 있어야 될 물,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어떤 저기 알프스 만년설이죠. 그런 것들 다 녹으면 결국은 계곡으로 다 따라 내려가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없던 물이 더 플러스 추가가 되니까 해수면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해빙은 상관없지만 북극에 쌓여있는 눈이나 빙하가 녹아서 더 바다로 가게 되면 대륙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북극 지방에 있는 대륙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전 세계 선진국에서 특히 지하수 몽땅 뽑아다 쓰면서 몇십 년 동안 바다에다 갖다가 다 버리면서 올라가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온도가 올라가서 바닷물이 불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정수기 안 쓰고 사실 지하수 이제 저기 그 생수 저는 안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수돗물 받아서 수도관만 괜찮다면 그 필터 끼우고 이제 수도관이 오래 녹슬어서 안 좋은 지역도 있으니까요. 필터 끼우고 받아다가 저는 끓여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위아래로 길쭉한 물통에 넣어서 냉장고에다 이제 넣어서 보관을 하죠. 팔팔 끓었을 때 이제 그것을 물통에 가득 넣고 나중에 식으면 넣잖아요. 식을 때 주부님들 잘 아실 겁니다. 식을 때 넣으려고 하면 물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죠. 눈에 정말 보일 정도로 물이 뜨거울 때하고 물이 식었을 때하고 부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 굉장히 큽니다. 이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구 전체가 위로 불어나는 이 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영향이 거의 없었죠. 근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수의 온도가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모든 게 이제 굉장히 빨라져서 지금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거에 저기 그 급발진 같은 거 동영상 보면 어마어마하게 막 시속 막 180, 200까지 뭐 올라가면서 제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달릴 때 있죠. 지금 기후 변화의 어떤 그 가속도가 붙는 것이 작년과 금년 2년 사이에 그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전까지는 2060년, 2050년, 2030년 그랬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미 금년 6월인가에 5월인가에 일시적으로 1.5도 상승을 넘었습니다. 넘기 시작했습니다. 5년까지 저는 그래서 봅니다. 지금 5년 앞으로 5년이면 2028년이죠. 아무튼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실생활에 그런 변화가 오고요. 여러 가지 이런 해수의 온도나 그 다음에 지하수를 갖다 뽑았으면 지구에 동공이 생기죠. 지하에 그 동공이 밀도가 있는 물 같은 걸로 채워져 있을 때하고 빈 동공이 돼서 다른 데서 이제 그 압력 때문에 삼투압으로 뭐 끌어당기는 것처럼 다른 데 어떤 와가지고 속에 어떤 그 변화가 저 밑에서 어떤 움직임의 유동성의 변화가 생기죠. 그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지구라는 이 회전하는 팽이에서 지자기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뭐 지구과학 배우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그 지자기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나요? 줄까요? 저는 잘 모르죠. 과학자들이 얘기한 걸 근데 한번 훔쳐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지축이 변하고요. 지자기가 변하고 그 속에 이제 그 내부 물질의 유동성이 변하고 공간이 변하면서 지축이 변하고 지축이 변하면 자기장이 일단 변하는 거죠. 자기장이 변하고 그것이 모든 이제 기후가 난리 부르스가 나는 겁니다. 기상 현상들이 그때부터 더 난리 부르스가 나고요. 난리 부르스가 나면서 제일 안 좋은 건 그 내부의 유동성과 지자기의 어떤 문제가 지각이 있잖아요. 지각이 이렇게 흘러가죠. 판 구조죠. 우리 대륙이 땅덩어리가 여기서 이제 그 판이 맞물리는 데가 단층이 생기고 거기가 화산과 지진의 위험구역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이 태평양을 쭉 둘러서 있는 환태평양 거기 조산대 불의 골이라고 하죠. 그런 데서 화산과 지진 금년 한 해의 지진 심상치 않게 여러분들 몇 번씩 다 전 국민이 느끼셨죠? 살면서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나요? 지금까지? 올해 굉장히 다이나믹했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피해가 없는데 이 정도고 다른 데는 실제 엄청난 피해. 기억들 나시죠? 여름에 아주 그 뭐 하와이 산불도 있지만 하와이에서 저기 지진도 지금 그린란드도 곧 터진다 난리 났고 지금 인도네시아도 지금 화산 폭발했죠? 다 지금 화산 올 한해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뜨끈뜨끈하고요 사방에 이런 화산과 화산 폭발과 지진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는데 저는 원전과 원전과 핵폭탄 기지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을 써서라도 10년 안에 최대한 빨리 거기서 멀어지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일단 이사 가야 된다고 저는 무조건 봅니다. 물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뭐 진도 뭐 예를 들어서 7 이상의 지진이 난 적이 없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 그러니까 절대 뭐 원전 가지고 하지 마라. 또 원전 얘기하면은 저 자식 저것도 저기 좌파네 저거. 정말 왜 이렇게 저기 병 걸리신 분들이 마음에 병 걸리신 분들이 많은지 뭔 얘기하기가 무서워요. 저거 우리 윤 대통령 원전 저기 하려고 하는데 너 혹시 예전에 저기 문재양 그쪽 아니냐? 그래서 원전 또 괜히 또 나쁜 소리 하려고 기후위기 갔다가 마음이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으면요 뭔 얘기를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 몇천 년 동안 한반도에 그런 지진이 안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이 지구의 변화가요. 몇천 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지구의 몇 억만 년 동안 몇십만 년 동안 있었던 지구의 지구과학의 역사에서 4번 5번 있었던 생물의 종의 대멸종 시기에 일어나던 기후 변화와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멀쩡했다라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수만 년 동안 멀쩡한 지역이 있다 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요새의 변화입니다. 근데 뭐 수천 년 동안 우리 역사적으로 야 삼국사기에 봐도 한두 번 있는데 뭔 기록이 없더라. 그만한지. 그러니까 안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번에는 근데 수천 년이 문제가 아니라 수만 년, 수십만 년에 한 번 일어나려는 어떤 지구의 어떤 온도 변화와 기후 변화와 그런 것들이 지금 시동이 본격적으로 1단, 2단, 3단까지 걸렸다. 자동차 기어가 이런 게 눈에 보인다면 여기서 뭐 피해봤자 우리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갈 수는 없죠. 하지만 국내에서 뭐 어디 뭐 그런다 해도 할 수 있는 당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면 뭐 깔끔하게 그동안 재밌었다 하고 다음 생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지 않다면 뭔가 괜히 이제 가더라도 좀 편하게 가야죠. 고생스럽게 갈 필요는 없겠죠.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그 당시 금년 1월에 제가 이 글에서 썼던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 유명한 제트기류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왼쪽 그림처럼 극지방에 있는 두껍고 땅땅한 얼음들 때문에 그 위에 아주 차가운 공기가 둥근 쟁반처럼 굳세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류들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자연스럽게 둘 사이는 온도차로 인해서 확실한 장벽이 형성되죠. 이렇게. 그 장벽이 바로 제트기류입니다. 마치 우리가 더운 여름밤에 편의점에 밤에 맥주라도 한 캔 사볼까 하고 들어가시려고 보면은 벌레들, 모기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 문 위에다가 에어커튼 설치해 놓죠. 에어컨 같이. 그래서 문 딱 열면은 위에서 막 바람이 샥 밑으로 내려온 거 한 번씩 이렇게 얻어맞고 들어가시잖아요. 아시죠? 그 에어커튼. 그게 이제 벌레도 들어오지 말고 편의점 안에 냉기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말라고 출입문 위에 달아놓은 건데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에어커튼이. 위아래와 확실하게 어떤 구분을 시켜주죠. 그런데 이제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극지방이 더워지면서 거기 있던 빙하들도 다 녹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냉장고로 따지면 냉동실 역할을 못하고 냉동실 온도가 심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극지방 상공의 온도도 따뜻해지면서 예전에는 완고하고 단단했던 극지방의 찬 공기가 점점 더 힘을 잃게 되고요. 그러면 이 제트기류의 막강한 세력도 약해집니다. 한마디로 이 편의점의 에어커튼이 미지근해지고 바람도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편의점 밖에 벌레들이나 뜨거운 공기들이 편의점 안으로 쉽게 밀고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밀고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윗부분으로. 결국 아래쪽에 머물러야 할 따뜻한 공기가 약해진 제트기류를 밀고 극지방으로까지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 그렇게 침범당해서 밀리게 된 극지방의 차가운 공기는 반대로 또 아래쪽으로 삐쭉 새어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 그림처럼 불가사리처럼 되는 거고요. 예전에는 단단한 제트기류의 흐름이 왼쪽처럼 이렇게 원 모양에 가까웠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쪽 그림처럼 별 모양, 불가사리 모양으로 불규칙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극지방의 찬 기운이 아래쪽으로 더 많이 흘러나와서 돌출된 곳은 평소와 다른 말도 안 되는 한파가 덮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유럽처럼 아래쪽 북아프리카에 있던 뜨거운 기온이 극지방까지 치고 올라가 솟구치는 곳은 평소보다 훨씬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기후의 빈발, 그 다음에 화산 지진 폭발까지 했는데 더 중요한 걸 제가 거기서 말씀을 안 드렸군요. 문제는 우리가 사는 곳에 어떤 그런 나는 안전한 곳에 살고 뭐 냉난방 잘 하고 있고 큰 문제 될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열대 지역의 영향권이 원래 이 온대 지역까지 올라오면 안 되는데 위에 제트기류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밑에 이 기류도 같이 아열대에 있는 제트기류도 같이 이렇게 이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출렁이게 됩니다. 그러면 열대 지방에 사람들이 전혀 사람들의 손길이 발길이 닿지 않던 열대 우림 지역에 살던 그들만의 그 공간이 있죠. 바로 그 동물들만 사는 거기에 사는 모든 동물들, 곤충들, 그리고 병원체, 병원균들, 바이러스들이
위쪽으로 활동권이 넓어지고 옮겨오게 됩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고 예를 들면 여기는 열대 우림, 아열대 박쥐들만 사는 구역인데 그것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서 박쥐들과 사람들의 생활권이 섞입니다. 그래서 박쥐를 매개로 옮기는 병원균과 바이러스가 사람한테까지 옮겨갑니다. 그거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것이 십몇 년 전부터 처음에는 사스,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한번 유행했고요. 몇 년 뒤에 메르스가 유행했고요. 그 사람들 많이 죽고요.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 건데 셋 다 형제입니다. 박쥐가 옮기는. 결국은 왜 이런 일이 그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유행하는 어떤 주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죠. 이제 뭔가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구의 이 일정했던 이 기류가 지구 온난화로 흔들리게 되면서 한 13, 14년 전부터 사스, 메르스가 갑자기 그동안 지구인이 안 겪어본 이 박쥐나 그런 바이러스의 생활권이 위로 올라오게 되죠.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 따뜻해지면 제일 활발해지는 게 아시죠? 병충해들이죠. 엄청나게 곤충들이 커지고 매개수가 늘어나고 메뚜기 떼가 갑자기 막 출몰해서 막 대륙을 이어 다니고요. 그 예전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성경이나 모든 그 종교의 경전의 그 종말시,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호수 그 노아의 방주하고 비슷한 그런 지구의 어떤 물난리가 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선조들한테 비슷한 얘기들이 잉카의 어떤 뭐 옛날 오래된 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지금 기독교의 뿌리가 되던 예전 종교의 어떤 성전들 다 비슷한 얘기가 전 세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지난 문명이 멸종할 때의 기록이죠. 그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문명도 분명히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사람들이 이기심이었고 통제할 수 없는 기술만 발전시키면서 서로 어떤 영적으로 서로가 진화하면서 전체를 위한 그런 것보다는 한번 실패를 한 거겠죠. 그러면서 자기들 문명 스스로가 무너진 겁니다. 근데 그때 다 그런 거 뭐 보면은 비슷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이렇게 또 지구 환경이 난리가 나면서 모든 병충해, 바이러스, 또 동토 지역에 몇만 년 동안 동결돼 있던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살아나서 움직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없죠. 수천 년 동안 그런 병이 없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복잡하게 정말 맞기 싫은데 mRNA 방식의 메신저 RNA 방식의 뭐 새로운 저게 어떻게 검토도 안 되고 부작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인류가 겪어본 게 아니고 무서우니까 둘 중에 뭐 박쥐를 믿겠어 사람을 믿겠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맞았죠 다들? 저도 몇 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맞기는 싫죠. 이게 검토도 안 된 mRNA 방식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노바백스에서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다렸는데 이 노바백스 회사가 실력이 없어서 그걸 끝까지 아주 제일 늦게까지 못 만들어 놓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도 메신저 RNA 방식의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몇 번. 여러분들도 맞으면서 찜찜했죠. 근데 방법이 없다니까 뭐 맞아야죠. 부작용도 많이 나왔을 거고요. 어쨌든 이 지금 병원치나 곤충이나 병충해 그다음에 바이러스 요새 와서는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던 빈대가 이런 나라들 이렇게 위로 볼록 올라온 이런 나라들에서 유럽이나 특히 어디 갑자기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그런 병충해 새로운 사정권, 활동권으로 들어간 나라들이 어딥니까? 중동하고 그 위에 유럽들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 뭡니까? 빈대가 파리 같은 데서 엄청나게 출몰하죠 다시? 원래 거기 좀 그런 나라긴 했지만 그거 이제 비행기 타고 옮겨 다니면서 우리나라에도 빈대가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어떤 우리한테 병충해 빌 게이츠가 앞으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는 해마다 더 자주 우리를 덮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요거 가지고 막 역시 빌 게이츠 저 나쁜 놈 저 음모론 지가 먼저 퍼뜨리려고 또 재밌죠 음모론. 하지만 그게 음모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후 변화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빌 게이츠 아니어도 그런 거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한테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 뭐 동해 남해 바다에서 저 열대지방 바다 가야만 보이던 이상한 막 물고기들 뭐 뱀장어들 해파리들 막 뿔썩뿔썩 올라오죠. 거기에 놀랄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질병, 바이러스, 수인성 그런 질병들, 곤충, 병충에 의한 어떤 그런 전염성 질환들 우리한테 훨씬 많이 이제 더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작을 알리는 전초전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는 끝났지만 자꾸 비대면으로 가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오프라인의 상업용 빌딩이 망하는 겁니다. 상가가. 코로나 끝났는데 예전같이 완벽하게 그게 회복이 안 되죠. 점점 사람 많은데 이제 안 가려고 합니다. 점점 우리 밑에 세대일수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50년이 되어야 기후재앙의 임계 온도인 1.5도씨 상승이 올 거라고 예상했었고 마지노선을 딱 설정하고 있었지만 이제 다시 계산해보면 이게 금년 초에 쓴 글입니다. 이제 다시 계산해보면 그때는 2030에서 35년 사이로 보더라 이거예요. 2035년까지 보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시간상으로 우리 예측에서 이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을 때보다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땡겨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몇십 년 전부터 이게 관심을 가지고 세계가 얼마만큼 노력하나, 과학자들이 예고한 데드라인이 얼마나 땡겨지나 그런 것들을 봤는데 몇십 년 이렇게 자꾸 땡겨지는 걸 저는 역사의 산 증인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봐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5년, 10년 뒤를 지금 준비한다는 겁니다. 절대 과장이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솔직히 이제는 10년 남았다고 보는 게 맞고 가속도가 붙고 있다. 금년 초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금년 12월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은 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제트기류가 흔들리면서 그 밑에 진치고 있는 아열대 제트기류까지 같은 영향을 받고 같이 흔들리면서 더 높은 위도까지 치고 올라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열대 원시리에만 있던 동물들, 특히 박쥐들이 항시 몸에 지니고 있는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들을 인류에도 다양하게 전염시키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2010년대부터 사스, 메르스, 코로나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박쥐 코로나의 변형체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발생 주기와 빈도도 점점 빨라지고 급해지고 있다. 그 말은 곧 앞으로도 세계는 온갖 미지의 바이러스가 더 많이, 더 자주 창궐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암담하죠. 이 그림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이 제트기류가 이렇게 불가사리처럼 흔들리면서 위로 치고 올라가고 아래로 한냉 공기가 오면서 이 사이에서 서로 꽉 찢긴 것처럼 딱 완고하게 세력을 굳혀버리는 고기압 블로킹 현상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열돔 현상입니다. 도시 열섬 현상. 이제 이것이 해수면 온도 상승까지 가져왔다는 거죠. 야,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어떻게 제대로 이제 저기 본 기어에 이제 발동 걸린 거예요. 해수의 온도까지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죠. 바닷물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건조해진 대류. 해역의 기상 변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폭염과 열대야의 어떤 지구 평균 기온 변화 이런 거 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환경과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때 제가 연초에 써놨었습니다. 앞으로 해수면도 높아지고 해수 온도도 뜨거워지면서 해안가가 침식되는 건 기본이고요. 바닥 눈앞에 뭐 5분 거리에 바닷가가 있는 뭐 전원주택, 시골 촌집, 귀농에서 유튜브에서 맨날 나오죠. 그거 정말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일 심해지는 세계 각지의 엘니뇨, 라니뇨 현상 때문에 엘니뇨, 라니뇨가 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지구에 이렇게 이번에는 라니뇨 기간, 이번에는 엘니뇨 기간 하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 해수구의 온도가 바닷물까지 따뜻하게 데펴지면서 엘니뇨 기간하고 딱 올해부터 겹치니까 이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엘니뇨, 라니뇨가 뭐냐? 너무 복잡하다. 우리가 뭐 기상학자도 아닌데 자세히 파고들 건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니뇨 현상이 심해질 때 더 많은 바다에서 수증기가 모아지는데 지금 해수면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수증기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딱 엘니뇨 기간하고 금년부터 겹쳤습니다. 그러면은 바다에서 뜨뜻해지면서 이 육지하고 대륙하고 딱 만나게 될 때 서로 간의 온도 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수증기가 확 생기면서 빗물이 쏟아지고 눈이 쏟아지고 하는 폭우 폭설이 더 세지고 수증기가 모여서 발생하는 태풍도 훨씬 더 커지고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우, 비가 막 엄청나게 폭우가 내리는 거,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폭설, 그리고 지금 뭐 어제까지 지금 오늘까지도 강원도에 지금 폭설과 폭우죠. 지금 다 이게 엘니뇨 때문에 그럽니다. 해수가 뜨거워진 것과 엘니뇨가 만나서 더 효과가 배가 됐다. 그래서 슈퍼 엘니뇨라고 지금 부르는 거죠. 그 영향으로 예년보다 갈수록 많아지는 초대형 태풍과 허리케인이 출몰하면서 또 어디선가는 기습적인 상상 초월 폭우로 해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침수 피해를 겪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금년 1월에 쓴 글이에요. 제 블로그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1월에 쓴 글 맞죠? 근데 실제 금년에 이렇게 됐죠.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모든 것이 세계 곳곳의 농작물 경작지를 망쳐서 점점 더 세계의 식량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거다. 이게 단순히 일시적으로 몇 개의 나라에만 국한되는 기상이변이라면 괜찮겠지만 작년 2022년처럼 앞으로 2023년부터도 전 지구촌이 그 어느 한 군데도 안전한 지역 하나 없이 이제 전체적으로 몸살을 앓게 되면 올 한해 세계적으로 어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금 몸살을 앓게 됐나 앞으로 쭉 볼 겁니다. 그러면 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해진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 역시도 앞으로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10수년간 전 세계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거라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는 뭐 이제 친환경 발전 있고요. 소형 원자로도 개발하고 있고요. 인류가 재생에너지 사업도 막 늘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스마트 농업과 대체육 개발을 통해서도 화석연료 의존도도 누리고 공기 중에 탄소도 포집해가지고 정화시키는 동시에 탄소 배출도 낮추겠다. 막 얘기들 많이 하죠.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혁신적인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으로 그동안 아주 슈퍼컴퓨터도 잘 계산 못했던 그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면서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산업적인 뭔가 큰 또 뭔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닥칠 농업과 산업의 위기도 상쇄시켜 보겠다. 다 나오겠죠.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돼도요. 이미 한계점을 넘어서 가속도가 붙어서 올라가 버린 그 지구의 어떤 지각 변화는 아무리 AI 할아버님이 나와도 착 걔가 막 해가지고 지구를 다시 딱 돌려놓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이 땅과 대양과 기후를 그러지 못하죠. 이미 온 거에서 어떻게 이거를 충격을 최소화하고 인류가 살아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기술적 개발을 도움을 주겠죠. 근데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되고 10년 안에 환경이 이렇게 됐을 때 아무리 AI가 오히려 인류를 더 공격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변수들 다 버리고 최상의 어떤 우리의 착한 자식이 돼갖고 인류를 도와주는 쪽으로 개발이 된다고 최대한 낙관적으로 보더라도요. 이미 달라진 1.5도 이상, 2도 이상 가까이 가면서 지구의 재앙으로 닥치는 이 지구의 변환 이거는 못 돌립니다. 한번 이렇게 틀어지면 다시 돌아가는데 몇백 년이 걸립니다. 빨라야 몇백 년이고요. 못 돌리면 이제 수천 년, 수만 년 그냥 그렇게 가면서 예전 지구에 왔던 한번 종의 대멸종, 새로운 이제 또 인류가 나올 때까지 한번 싹 리셋이 되는 그런 단계로 그냥 흐를 수도 있겠죠. AI나 새로운 로봇 산업이나 이런 거는 결국은 누구만 구해주겠습니까? 돈 많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타면서 천문학적인 돈으로 그런 기계 문명과 AI 문명이 살려줄 수 있는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인더스트리아에 사는 사람들 같이 돈 있는 기득권 그 사람들만 그 예전에 있었던 영화 2012년에도 보면 전 세계에서 그런 다시 홍수가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날 때 전 세계 부자들 대통령들만 다 어디 히말라야에 티베트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우주선인가 잠수정 같은데 딱 타가지고 걔네들만 살아남으려고 하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거밖에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아무리 AI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방법은 지금 당장 모든 나라가 발벗고 나서서 서로 협력하며 손을 잡고 무엇보다도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전부 다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유럽 사람, 인도 사람 다 모여가지고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이런 합의를 본 다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살고 우리 그동안의 어떤 그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가 대가를 제대로 계산서를 정산을 지금부터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요. 이 모든 문명의 혜택을 몇십 프로 이상 지금 다 버려야 돼요. 30% 이상 버려야 된다. 그렇게들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당장 전기도 배급제로 쓰고 너무 고생스럽겠죠.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여러 가지 정말 석기 시대까지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전 지구인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래 전 세계를 위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런 고통과 희생을 다 같이 지키자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혹시 되셨나요? 그냥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1의 우선 과제를 지구온도를 낮추는 것을 잡고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저러한 신기술이 발전돼서 인류가 살아남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수많은 인구가 희생된 후이고요. 지구는 처참하게 망가져서 비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일 거다. 그때 가서 뭐 그 일부 이제 기득권 힘 있는 부자들만 걔네들이 좀 AI가 수발 들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 패권 다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 인류가 지금까지의 모든 이기적 분열을 다 같이 뉘우치고 새로운 사상과 인류애로 더 이상의 과오를 누적시키지 않기 위해서 당장 손잡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제 이번 문명도 예전 문명처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고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금년 1월에 블로그에 썼던 글인데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지금 전 세계에 많이 퍼졌나요? 모르겠네요.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밑에 댓글들 보면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금년 말 12월이 돼서 1년 내내 중국과 미국의 패권 갈등은 금년 한 해 동안 점점 더 심해졌었죠. 전 세계가 서로 간의 기득권 싸움에 매몰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진짜로 중요한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합의를 보고 결실을 맺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그 당시 걱정했던 이상기후는 1월 달에 걱정했던 것은 뭐 누구들 말 맞다나 호들갑이야. 사실 이거 이상기후도 아니고 한 번씩 그럴 때가 와. 지구 역사 기후를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야. 정말 그랬을까요? 이제 12달이 지난 12월 이 시점에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며칠 전에 지금 28차 콥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다. 오늘까지 끝났죠.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콥이라는 거는 Conference of the Parties 해가지고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다 해서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입니다. 올해 콥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12월 12일까지 지금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 웃기죠? 산유국에서 이거를 개최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영향력을 전세계 영향력을 지금 중동의 오일머니로 늘리려고 이런 대회도 자기들 나라에서 유치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웃기죠 지금 화석연료 석탄연료 지금 줄여야 되는 게 급선무인데 이거를 중동의 산유국에서 개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오늘 결과도 좀 안 좋더라고요. 올 한 해를 딱 올 한 해에 있던 여러 변화를 딱 네 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2023년 지금 12월 거의 이제 끝났는데요. 월 평균 기온들을 전 세계 평균 기온들을 딱 지금 평균을 내보니까요. 역시나 올해도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다. 역사상 거의 확실하다.
작년 2022년이 올해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은 기록을 또 깼죠. 올해 가장 더운 해다 라는 게 나왔고요. 지구촌 이상 고온이 지금 이게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덥답니다. 지금 12만 5천 년. 우리 뭐 경주 지역 이런데 수천 년 동안 저기 뭐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다. 괜히 우리 원전 우리 대통령님 까지 마라. 정치 논리로 얘기할 게 아니고요. 지금의 변화는 12만 5천 년 만에 지금 변화입니다. 극심한 변화. 지진과 화산과 해일의 위험도도 훨씬 우리가 본 것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99%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죠? 이거 다 기사에서 올해 기사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얼마 전 기사의 헤드라인. 지구 온도 상승 1.5도 상승의 마지노선이 7년 내로 깨질 것. 거 보십시오. 제가 연초에 2050년이라고 하는데 이미 1월달 쓸 때부터 2030년이면 깨진다. 2032년이면 깨진다. 4월달에는 영상 만들면서 그리고 5월, 6월 가면서 가끔 제가 제 블로그와 영상에서 기후위기 얘기할 때 저는 이제 5년 봅니다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11월 기사인가 12월 기사인가에서 지금 그 나온 기사에서 헤드라인 가져온 겁니다. 결국은 7년 내로 깨질 것. 말이 또 바뀌었죠. 이 정도면 문수보살 애기신 동자보살 점집 하나 차려야죠. 거의 몇 달 전에 얘기한 대로 그냥 딱딱 가잖아요. 근데 이게 좀 좋은 게 맞아야 되는데 다음 달 로또 번호 몇 번이다. 이래야 저도 기분이 좋은데 안 좋은 얘기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 저도 기분이 나빠요. 7년 내로 깨질 거 바뀌었습니다. 7년이면 언제입니까? 결국 2030년까지 깨진다는 거죠. 기온이 여기서 3도 오르면은 그 해안가의 대부분의 전 세계 대도시가 있는데 멀쩡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전 세계가 물바다가 된다는 얘기 지금 나왔습니다. 높은 데로 이사 가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예전에는 높은 데는 항상 달동네에서 못 사는 사람들 그 신림동, 봉천동 저 20대 때 그 달동네 기억나네요. 가서 순대도 먹고 호프집 가서 술도 먹고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들어와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겁니다. 부자들이 점점 높은 지역을 지금 선호하고 높은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주택들이 지금 땅값도 올라가고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은근 나오고 있죠. 다들 아파트에만 관심 가져 그런 건 잘 모르시죠?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은 그 해안가에 갖고 있던 전원주택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3년 전부터 급매로 다 팔기 시작했고요. 준비들 하는 겁니다. 돈 있고 뭘 아는 사람들은. 자, 엊그저께 뉴스 한번 보죠. 지금 오늘 끝나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진행 중인 콥28 회의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전 세계가 선진국, 후진국 합쳐서 이런 식으로 재생에너지 용량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노력하자라고 뭔가를 지금 방안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요. 이 노력하자 요거를 항상 이렇게 내놓지만 그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최대한 각국이 우리 이렇게까지는 하긴 너무 힘든데 너 이렇게 우리한테 너무 힘든 숙제를 줘. 막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툴툴 거리는 와중에도 그래도 니네 나라는 2030년도까지 이 정도 노력해 해가지고 이번에 만든 건데 이거를 전 세계가 군말 없이 진짜 이걸 100% 다 완수한다고 쳐도요. 그렇게 완수한다고 쳤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럴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가 4기가톤이 줄어든대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냐 했더니요. 2030년도까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한다. 이게 지금 마지막 마지노선이죠. 근데 그때까지 필요한 배출 전체 양의 30%밖에 안 된답니다. 2030년도까지 전 세계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할당량대로 우리가 완수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 진짜 해보자고 전 세계가 다 100점 만점씩 다 받는 성적표를 2030년까지 내놓는다 해도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그 노력량의 30%밖에 달성을 못 한다니까. 이건 뭡니까? 99.999 100% 2030년까지 1.5도 상승은 오는 거는 막지 못한다. 예정된 미래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죠. 그런데 2030년까지 약속들 다 지킬 것 같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99%못 지킵니다. 그러면은 1.5도 넘는 게 2030년이 아니라 몇 년 더 땡겨지겠죠? 예. 5년 안에 온다고 제가 그랬죠? 결국 이렇게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제목은 이겁니다. 위험한 줄은 알지만 절대 자신의 이권은 포기할 수 없었던 21세기의 지구인들. 왜 뭐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지금 망가졌을까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 있는 새로운 문명인들이 아주 그 몇만 년 전, 몇천 년 전에 이제 우리의 유고를 이렇게 딱 보겠죠? 그래서 이제 방사능 동위원소 측정하면서 야, 이때가 2023년이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네. 얘네들은 왜 이렇게 죽었을까? 원인들을 그때 이제 또 파악을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어떤 이제 원리를 이제는 좀 아실 겁니다. 제가 쭉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저 위에 기본적인 변화 원리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면 맨날 이제 언론에서는 맨날 이제 이상기후 소식도 뭐 어디가 어쨌대더라, 어디가 몇 도에 어제 중국에서 폭설이 내려서 어쨌대더라, 어이구 단편적인 소식만 전해주죠. 그러면은 이제 야, 그 정도 일은 맨날 어느 정도 맨날 있던 일인데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나 곤충맥의 전염병의 확산 역시도 야, 그저 사는 이제 곤충들의 서식지만 변한 거지 온난화는 아무 상관없다. 괜히 그걸 또 온난화하고 연결짓네. 억지로 사회 불안을 일으키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이 위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기후위기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상당 부분 진행되는 현실이다 말을 해도 자신만의 딱 주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야, 저놈들 다 엉터리들이야. 저 과학자들. 내가 진짜 이 좋아하는 유튜버 누가 있고 우리 뭐 어디 뭐 카페 어디 뭐 우리 아니면 뭐 우리 동네 어떤 목사님 계신데 그 양반이 진짜 똑똑한 양반인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저 과학자들이 바보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진짜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는 언론사가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 내가 좋아하는 쪽이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무조건 또 잘못된 가짜뉴스로 선동하네 하면서 비하하는 경우도 실제 봤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는 기후 위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집중하게 될 정도로 이제는 심각한 이상기후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설마 이제 이게 현실로 닥쳐와서 바보가 아닌 이상 몸으로 느끼는데 아직도 그렇게 예전 뭐 엘고어 대통령이 뭐 알고 보니까 뭐 저하고 관련된 산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없는 소리 했대더라 막 그런 거 이제 실제 뭐 양쪽 진영에서 다 기후 위기를 이용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화석연료 이런 거를 계속 가지고 가려는 로비 세력들은 기후위기 거짓말이고 잘못됐다는 그런 데이터를 내놓는 연구나 학술 그런 데를 밀어주면서 너 이런 우리 4대강 때하고 똑같죠? 4대강 할 때도 생태계 아무 문제 없다. 그런 학자들 다 지원금 대주는 세력들이 있었고 또 뭐 반대는 뭐 어쩔지 모르고요. 그런 식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때 단계를 넘었다 이거예요. 그때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어떤 피부로 느끼는 기후 어떤 재앙이 정말로 현실이 됐고 특히 작년 2022년도에는 정말 뭐 감옥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면 전 세계에 걸쳐서 평소와는 너무나 틀리게 이상기후의 재앙이 끊이질 않았고요. 금년 2023년도는 작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이 아니시면 이제는 이게 평소 우리가 겪던 그런 단편적인 이상 기후들하고는 세상이 너무 틀려졌구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예전보다 더 이제 다가오는 이 멸망의 위험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한여름 폭설, 한겨울 폭염 일상이 되어버렸죠. 기상예변이.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하면서 여러 가지 또 색다른 논리로
에서 이것을 부정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한 부정의 밑바닥에는 여기에도 역시 지지리도 그치기 온 이념 논리, 진영 논리가 베이스에 깔려있는 경우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신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정치 세력,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의견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응원하고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이 들려주는 음모론, 기후위기에서 상대편이 어떤 이득을 보려고 그것을 이용하는지 딱 매 눈으로 감시를 하면서 서로 간에 봐라 저 자식들 하면서 선동전, 분열 조장하는 목소리 등에 아직도 많은 우리 지구인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건데, 왜 이 얘기를 자꾸 제가 하냐면요. 어느 쪽 뭐 진영이든 상관없습니다. 자기들만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떠나서 좀 더 대승적인, 우리가 살고 내가 살고 당신이 살기 위해서 지금 그런 논리와 그런 잘못된 감정 베이스에서 떠나서 더 급하게 지금 우리가 더 큰 문제로 대승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이 문제인데,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눈에서 색안경을 빼고 이 문제를 정말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면서 이건 우리가 지금 바뀌어야겠다, 당장 뭘 해야겠다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걸 돌이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끼리 뭐 얘기해서 변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근데 전 세계 국민들이, 전 세계 지구인들이 이런 정치나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선동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이거 현실이구나. 과학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왜 그런가 자기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누가 옆에서 선동하고 저놈들 미운데 이거 다 저놈들 탓이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 다 같이 살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당장 그런 거 다 뒤로 미루고 우리끼리 손잡고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특히 선진국 국민들이, 왜죠? 선진국 국민들이 탄소 배출 거의 다 하잖아요, 솔직히. 저 아프리카 애들이, 못 사는 아프리카 애들이 하루에 탄소 배출 얼마나 합니까? 선진국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맨날 인스타에 올리면서 아우 맛있어, 어디 쇼핑 가고 엄마 아빠랑 백화점 가서 제일 많이 그러면서 저기 뭐 종이 빨대 하나 쓴다고 지금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가끔 국제회의장에 극단적인 환경운동가들이 막 들어가서 막 박물관에 들어가서 오래된 어떤 미술품 그런 거 막 훼손하면서 막 시위하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혀를 차죠. 저도 그런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저는 일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해는 돼요. 지금 이 기후재앙 이런 것들이 막지 못하면 정말 그 사람들 말대로 박물관의 미술품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걸로 그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100%. 지금 어떻게든 여기서 그냥 저 지겨운 놈들 뭐 때문에 그런다냐 하고 꼴 보기 싫어 죽겠네. 뭐 때문에 저러는데 하고 관심이라도 모아서 한 명이라도 더 이 실상을 알고 우리가 뭔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 정신병자가 아니라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란 건 알지만 어떤 식으로 하든 뭐 노이즈 마케팅을 하든 간에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실상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우리가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라는 거를 그 환경운동가들은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도 스스럼 없이 지금 한다고 봅니다. 일면 이해는 간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쨌든 이미 기후재앙은 닥쳐온 현실이고요. 눈가리가 아웅하려고 해도 더 이상 우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또 10년이 흐르면서 정말로 기후재앙이 우리의 생활을 눈에 띄게 바뀌어 놔도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상대 진영이 이용해 먹는 가짜뉴스를 하면서 끝까지 버틸까요? 아닐 것 같지만 놀랍게도 지난 10년간은 실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위기를 음모론에 기초한 완전 거짓말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셨죠. 그 당시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완전 가짜 뉴스다 하면서 파리의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를 했죠. 이 사람이 탈퇴하면 미국이 그걸 안 따르겠다는 얘기고,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 1위, 2위가 미국과 중국인데 노력을 안 하겠다는 얘기면 또 몇 년 뒤로 허사가 되는 거죠. 지구 인류의 노력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다음번 내년도에 대선 후보로 나오냐 마오냐 하는데, 요즘 최근에 2년 동안, 2, 3년 동안 이렇게 이상기후가 막 미국에도 엄청나게 막 발생했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봤답니다. 요새도 기후변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기후변화 거짓말은 아니다.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기도 느끼는 게 있겠죠. 하지만 그 영향은 오래 안 갈 것이다. 지구의 어떤 역사에서 보면 잠깐 몇 년간 이러다 말 것이다. 그냥 지구가 매번 한 번씩 오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양반이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내년도에 당선되면 독재는 안 하겠지만 취임한 첫날 하루만은 독재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만든 모든 경제정책 다 무위로 돌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기후정책 이런 거 다 저기 돌린다고 했습니다. 또 이분 진영에 계신 분들은 또 이분하고 똑같은 얘기 하겠죠. 기업 편이고 또 화석연료 어떤 석유산업 그런 어떤 산업체하고 이분은 많이 연결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산업체한테 유리한 정책으로 이분은 얼마든지 또 바꿀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뭐 누가 어쩌냐 저게 어쩌냐 이거보다도요, 이제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나 다양한 의견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1년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많은 사람과 집단들이 지금의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했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신들의 이권만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지구를 돌이킬 수 없는 막장으로 몰아넣는데 일조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즉 인류가 이렇게 지금 1년, 2년 동안 엄청나게 지구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확확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렸냐 못 차렸냐. 그래서 결국 인류는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막장 상태가 되었냐 아니냐 가늠해보고 닥쳐오게 될 미래가 얼마나 빨리 안 좋은 상황이 어느 식으로 미칠 건가 우리가 가늠해보자고 지금 이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런 걸 느끼시는 얼마 안 되지만 이 개인들이나마 알아서 각자 조금씩 대비하자. 힘든 노후가 되지 않도록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시리즈를 만드는 겁니다. 요거 이제 오늘 1부 여기까지 했고요. 1부 이제 좀 총론적인 얘기였고요. 강론적인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얘기 들어주신 우리 1000만 구독자 여러분들 큰 감사 말씀 드립니다. 행복한 연말 12월 되세요. 감사합니다.